네, 이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개편안의 내용도 언뜻 복잡해 보입니다만 형식적으로는 다음 절차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가는 길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먼저 주제호 보고 오시죠. 이 산식이 굉장히 복잡해서 산식은 암만 복잡해도 정해지면 나중에 컴퓨터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제도 도대체 어떻게 의석수를 나누겠다는 거야? 대답. 국민은 알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국민은 알 필요 없는 이런 기형적인 제도 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기자들하고 질의 답변에서 국민들은 몰라도 돼라고 했다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런 나경원 대표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1야당의 대표가 정치개혁이라는 큰 호박을 굴리려고 해야지 말꼬리나 잡는 그런 좁쌀 정치로 해서 되겠느냐. 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잠정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을 그대로 두고 그걸 채우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 얘기할 때는 국회의원 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 했던 것이 지금 1차, 2차로 나눠서 비례대표를 나누자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일단 정당 득표율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당에 한 번,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한테 한 번 이렇게 투표를 하잖아요. 네. 그럼 지역구가 일정 부분 정립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당별로 어느 정도 의석을 정당별로 몇 퍼센트를 얻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정당별로 의석을 나눕니다. 네. 그리고 지역구에서 그 정당이 그 받은 의석만큼 그 의석을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우선 배정하게 되는데 그 배정을 어떻게 하냐면 전체 그 나눠진 배석수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정당의 투표에서 나온 의석수 마이너스 지역구에서 받은 의석수 그걸 2로 나눕니다. 네. 그러니까 50%만 적용하면 돼. 그렇죠. 정도, 그러면 이제 거기에 아무 안석도 못 얻을 수도 있고요. 또 몇 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정당별로. 네. 그걸로 일단 75석을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몇 석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지금 이제 표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거든요. 그렇죠. 이걸 보면서 좀 설명을 그럼 처음부터 좀 이해를 예. 하고 넘어가 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정당 득표율 배분 의석을 100% 연동을 하게 되면 300석에 10% 정당을 하면 30석이 되는 30석을 거잖아요. 가져가죠. 네. 그런데 30석에서 실제 받은 의석,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석이 20석입니다. 네. 그럼 그걸 빼는 빼고. 겁니다. 그걸 2분의 1로 그러니까 2로 나눠요 다시. 네. 그러니까 50%만 하게 되니까. 그리고 플러스 20석을 합니다. 20석은 이제 원래 받은 지역구에서 네. 받은 의석수죠. 그러면 25석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정당별로 이제 의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1차 비례대표를 네. 산정해서 나온 의석수가 있으면 그 비례대표 의석수가 75석에서 몇 개가 남을지가 나중에 결정이 돼요. 네. 예컨대 뭐 30석이 비례대표로 1차에서 나왔다. 그럼 75석에서 45석이 되겠죠. 네. 그 45석을 원래 처음에 우리가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처럼 네. 전체 정당이 받은 수로 또 나누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이렇게 안 하게 되면 의석수가 늘어나게 돼요. 네. 그러니까 300석이라고 하는 석을 지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다 보니 결국은 1차에 50%만 적용해서 비례대표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남은 숫자가 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서 다시 비례대표 지금 현재 비례대표 나누는 식으로 또 나눈다.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수식이라 그러죠. 수식이 결정이 된 거죠. 정치권에서는 이거 이해하면 천재라는 말이 나오는데 최진봉 교수님은 천재신가 봐요. 석패율 도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석패율은 뭔가요? 그러니까 석패율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구에서 떨어진 사람을 비례대표에서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은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두 군데다 입후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역구 같은데 뭐 한 표차, 두 표차로 떨어진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좋은 인물인데 속된 말로 대지는 없어서 떨어진 사람들도 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이제 비례대표에서 구제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네. 석패율을 도입한 이유는 지역구 의원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지금 안대로 되면 지역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실 지역구 줄인다는 건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한테 밥그릇 뺏는 것이거든요.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방안으로 석표를 주는 거죠. 자, 당신 지역구 줄어서 뭐 이렇게 지역구는 지금 안 될 수도 있지만 석표율 제도를 통해서 비례대표 부활하면 되지 않아?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 달래기의 명목으로 이제 석표율 제도 도입하는 경우들이 좀 네. 있는데 그것까지 도입해지면 더 난해해지는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크게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줄고 이 자리를 비례대표로 더 채우는 건데 어느 당이 몇 석을 가져갈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절충한 산술 방식을 만들어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일단 말이 어려우시죠? 산술 방식이 복잡하니까 국민이 이걸 이해하겠느냐 기자들도 이런 질문을 많이 했고요. 이 질문에 대한 심상정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의 발언을 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시 꼬집으면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여야 4당이 합의한 이러한 선거법은 한마디로 최대의 권력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권력 야합입니다. 심상정 위원장한테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대답, 국민은 알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뭐냐? 정의당 교섭단체 만들어주는 그런 선거제도입니다. 나경원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정치개혁이라는 큰 호박을 굴리려고 해야지 말꼬리나 잡는 그런 좁쌀 정치를 해서 되겠느냐. 진심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심상정 위원장이 처음에 국민은 뭐 산식, 그러니까 산소 방식을 알 필요 없다라고 했던 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아마도 이제 심상정 위원장이 얘기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복잡하고 사실 산술 지금 제가 설명했지만 설명하는 저도 얘기하면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게 정해지면 어차피 컴퓨터로 돌려서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이해를 못 하신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한 것 네. 같아요.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한 거지 국민들을 무시하는 태도는 아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 어쨌든 이걸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발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거 정의당 교섭단체 만들어주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실제로 정의당한테 가장 유리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의당이 이제까지 총선 결과들 보면 정당 득표는 꽤 나와요. 네. 근데 사실 지역구에서는 크게 재미를 못 보거든요. 지역구가 사실 예전에 심상정 의원하고 뭐 돌아가셨지만 고 노회찬 의원 두 사람이고 대부분 비례대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비례대표가 확대가 되면 정의당한테 도움이 되는 건 뭐 명확한 사실인 거죠. 근데 심상정 대표가 하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선거제도는요 심플해야 됩니다. 네. 그럼 무슨 얘기냐? 유권자들이 내가 찍은 표가 도대체 어떻게 작용이 돼서 내가 이 한 표를 A 후보한테 찍음으로써 A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지 네. 내가 비정당의 표를 주면 그 비정당의 누구까지 비례대표 명단에서 당선될 수 있는지 내 예측해봐야죠. 표가 그렇죠. 네. 내 표가 가지는 영향력을 정확하게 유권자들 이해를 해야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입시제도하고 선거제도 심플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심상정 대표의 얘기를 잘못 하면 어떻게 들릴 수가 있냐면 일단 와서 찍으세요. 그러면 그날 누가 당선되는지는 내년 그 총선 저녁에 선관위에서 컴퓨터 돌려가지고 쫙 뽑아줄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와서 찍으세요. 이거거든요. 예. 과연 이게 민주주의의 본질에 맞는 건가? 유권자들한테 설득이 될까? 심플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저는 놓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저도 지금 최진봉 교수님 설명하셨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뭐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계산은 계산기가 해준다고 해도 어떤 원리로 그런 답이 나오는지는 우리가 끝까지 이해를 해야지 정치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다 이해를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정당에서 이게 이제 각 정당이 이제 추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추인받는 과정에서 지금 뭐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도 박지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걸 정말 이해하는 건 천재가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뭐 웃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네. 대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뭐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좀 심플하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다만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국민들은 국회의원 의석수 늘어나는 걸 반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300석이라고 하는 이 석을 고수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네.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를 100% 했을 경우는 의석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지역구에서 일단 어느 정도 의석이 확보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정당 투표에 따라 또 의석을 배분하다 보면 300석이 넘어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인데 네. 그걸 막기 위해서 하다 보니 이제 고육지책으로 이런 방법을 만들어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배분 방식에 대해서 뭐 물론 여야 사당이 합의를 네네. 했습니다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이게 네. 정말 각 당이 추인을 다 받아가지고 패스트트랙에 올리기까지는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반발이 심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 반발을 넘어서서 추인 받기까지는 약간의 좀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게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도 의문이 있어서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회의원들 당사자들이 이해를 해야겠고 이해한 안에서 이게 우리 정당에 맞는 것인가 또 추인을 받아야겠고 추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 것인가 정치권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처음에 이 개편안에 반대를 했었는데 네. 지금 뭐 공수처법이라든지 그렇죠. 검경 수사권 같은 것들을 묶어가지고 지금 잠정 합의안이 나왔으니까 네. 개혁 입법안 통과에 조금 더 의의를 뒀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이거 이제 정치권에서 바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교환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경제 상황 좋지 않습니다. 남북 관계 생각보다 안 풀려요. 그러면은 총선을 치를 수 있는 동력이 결국 개혁입법, 개혁 대 반개혁 이거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게 공수처라든지 이제 검찰 개혁, 그다음에 저 수사권 조정 이 법안과 이 법안을과 이 선거제 개혁을 일종의 교환처럼 한 거죠. 그런데 네. 이건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패스트 트랙에서 330일 후에 이제 본이 올라간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야 사당의 공조가 잘 이루어져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 부분 통과된다고 합시다. 선거법 통과된다고 합시다. 그럼 끝난 걸까요? 아니거든요. 그럼 이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가 포함된 선거법이 통과가 되면 330일 후에 그다음부터 뭘 해야 되냐면 지역구 줄여야 되잖아요. 네. 선거구 조정해야 돼요. 본싸움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대충 이렇게 조정해서 오면 그게 이제 다시 선거법이 다시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정말 어려운 거죠. 여야 할 것 없이 지역구 주는데 본인 이제 밥그릇이 달려 있는 건데 네. 과연 330일 후에 이 1차 선거법 통과되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지역구 줄이는 그게 올라왔을 때 총선 2달 앞두고 그게 될까? 네.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굉장히 그럼 총선 구성적인- 끝나면 여야 저 지형이도 바뀔 텐데 그땐 네. 또 될까? 전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이거 저는 선거법 개혁 아마 통과가 되기가 결과적으로 2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척척산중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당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당마다 안에서는 다른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자유한국당보다도 이 각 당의 내홍, 특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내부에서 울려 퍼지는 다른 목소리가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견들 듣고 오시죠. 뭐 일부의 뭐 탈당을 하겠다라고 밝힌 의원들이 뭐 있는 것은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을 전체 저희가 한 뭐 반대하는 분의 흐름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그 중에 또 연동형 자체를 패스트트랙으로 하는 반대하는 분들이 한 반 정도 됩니다. 지난 의총에서 숫자를 바뀔 수는 없지만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 활동을 하는 25명의 의원님 중 17사람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 총수를 좀 늘려서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민주당이 제시한 300명 이내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끌려 들어가는 그러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합의를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사당의 노력 끝에 나온 안을 빠른 시일 내에 패스트트랙에 올려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자유한국당만이 선거법 합의에 반대하고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며 결의에 나섰습니다.
네, 지금 나온 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들은 녹취에서는 정의당의 최석 대변인만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각 당에서 추인이 될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에서 온, 옛 바른정당에서 온 보수 진영에서 오신 분들은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일단 반대도 하고 그다음에 패스트트랙에 공수처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검경 수사권 법안을 같이 올리는 걸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도 호남 지역에 주로 이제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선거구 조정을 아까 해야 된다고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는데 선거구 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농촌 지역이나 시골 지역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선거구를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본인들의 지역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는 본인 개인의 당선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의 이익과도 연관이 돼 있어서 이거 쉽게 합의를 도출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점도 사실은 차후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각각 의원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 이익과도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부분에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각 당의 추인을 봤는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제 개혁에는 뜻을 모았는데 이제 각자의 셈법이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은 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글쎄요. 자유한국당은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패스트트랙 330일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는 막을 수는 없어요. 네네. 330일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럼 330일 후에 이제 본회의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정말 중요한 싸움이 이 지역구 줄이는 이 문제거든요. 그게 선거 2달 앞두고 안 될 겁니다. 저는. 네. 아마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은 좀 일종의 문개기 전략이라 해야 되나요? 이게 시간을 이렇게 끌게 되면 이제 현행 선거법 제도대로 아마 총선 치르게 될 거고 총선 이후에 국회 구성이 바뀌면 그때부터 논의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네.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자유한국당 아마 시간 끌기를 통해 가지고 아마 자연스럽게 무력화시키는 아마 그런 전략을 좀 구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회 대정부 질문도 있고 인사청문회도 앞두고 있고 바쁜데 정말 소란한 봄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죠.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